이건 다 퍼졌잖아. 38년 끓인 국 한 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퇴직금 1억 2천을 숨기고 낯선 향수를 묻혀왔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반지하 서랍 속에서 먼지 쌓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아가신 부모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김정희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38년간 살림만 했어요. 새벽 오시마다 눈을 떴죠.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시래기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아침이었어요. 시래기를 물에 불리고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를 부었죠. 시래기는 오래 끓여야 부드러워져요. 적어도 40분은 푹 끓여야 섬유질이 풀어지면서 입에 착 감기거든요. 그게 시래기 맛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남편 최동수는 지난해 8월에 정년퇴직했어요. 익산시청 환경과에서 37년을 근무했죠. 퇴직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뉴스 채널 돌리고 드라마 재방송 보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 돌리고요. 리모컨 소리만 하루에 몇백 번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흰 쌀밥, 시래기국, 무생채, 김 멸치볶음. 38년간 차려왔던 평범한 아침상이었죠. 남편이 느릿느릿 일어나서 식탁 앞에 앉았어요. 국을 한 모금 떠먹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국이 다 퍼졌다고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그릇을 밀어내는 손길이 차가웠어요. 시래기가 너무 부드럽게 풀어졌다는 거였죠. 저는 조용히 시래기는 오래 끓여야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퍼진 거 아니냐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밥만 몇 숟가락 떠먹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또다시 TV 켜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시래기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퍼졌다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 다음날 아침도 남편은 제가 차린 밥상에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김치가 너무 시다고 반찬이 맵다고 밥이 질다고요. 38년 동안 똑같이 해왔던 음식들인데 퇴직 후에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건 1987년 봄이었어요. 26살 때였죠. 중매로 만난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며 좋아하셨어요. 결혼 후 저는 곧바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도 들었죠.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만 있었어요. 남편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기,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요.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고 1년이 지나갔고 38년이라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인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돈을 버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 했죠. 명절 차례상도, 김장도, 대청소도 혼자 했습니다.
남편은 TV 보거나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출근하면 낮 시간이 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으니까요. 눈치가 보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은 청소기를 돌리는데 남편이 시끄럽다고 소리쳤어요.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TV 볼 때는 청소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외출했을 때만 허둥지둥 진공 청소기를 돌렸죠. 밥상 투정도 점점 심해졌어요. 이게 뭐냐고, 이거 어제도 먹었다고, 또 된장찌개냐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요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외출했다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갔는데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났죠. 그런데 술 냄새만 난 게 아니었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어요.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죠. 남편은 제 눈길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탁기에 남편 셔츠를 넣으면서 또 한 번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자 향수였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38년간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덜컹덜컹, 탕탕탕. 마치 제 가슴 속에서 눌러왔던 분노가 함께 세탁기 안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큰아들에게요. 하지만 말을 제대로 꺼내기도 전에 아들이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딸에게도 전화했죠. 부산에서 결혼해 사는 딸에게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아빠도 퇴직하고 힘드실 거라고 엄마가 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해요? 저는 38년 동안 이해만 하고 살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주방 쪽을 돌아봤어요. 가스레인지, 싱크대, 식탁. 38년 동안 제가 서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오래 끓였다고 퍼졌다는 그 말이 제 인생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서재에서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 사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서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금액이 적혀 있었죠. 1억 2천만 원. 37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남편은 저한테 퇴직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자기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퇴직금이 자기 돈이라니요. 제가 38년간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신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저녁 7시쯤 되면 옷을 갈아입고 나갔죠.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난다고만 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그 낯선 향수 냄새도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향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셔츠의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탁을 해도 삶아도 그 향수 냄새는 계속 제 코를 자극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익산역 근처 일식집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이 15만 원. 혼자 먹기엔 많은 금액이었죠. 두 사람이 먹었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38년간 길들여진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남편한테 따지거나 소리 지르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더 진했어요. 옷에 완전히 배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잠든 척했어요.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오래 씻더라고요. 20분도 넘게 샤워를 했습니다. 냄새를 지우려는 거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세탁기를 돌렸어요. 남편 셔츠와 바지를 넣으면서 향수 냄새를 또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느낌이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덜컹덜컹, 탕탕탕. 38년간 제가 돌려온 세탁기였어요. 매일 아침 남편 옷을 빨고, 널고, 개서 옷장에 넣어줬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문제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자기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엄마가 좀 참아야 한다고요. 아빠도 퇴직하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참으라고요. 또 참으라고요. 저는 38년을 참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뭘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외출했고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문득 통장이 생각났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 월급은 모두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활비만 받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걸로 식비, 공과금, 잡비를 다 해결했죠. 38년간 모아온 돈이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에 적금과 예금까지 합치면 2억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제가 아까 돌려놓은 세탁기가 탈수 중이었죠. 탕탕탕탕.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저 세탁기처럼 빙글빙글 제자리만 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38년을 돌고 돌아도 결국 제자리였던 거예요. 퇴직금 봉투를 숨기고 향수 냄새를 묻히고 돌아오는 남편. 제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평온한 잠자리였어요. 적어도 남편에게는요. 저는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 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평소에는 인터넷 검색도 잘 안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협의 이혼 방법이라고 검색했죠.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어요. 가정법원에 가야 한다는 것, 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숙려 기간이 있다는 것.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메모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은 전주에 있었어요. 익산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죠. 저는 이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서류를 챙겼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전주 간다고 했어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전주로 향했어요.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혼 신청을 하러 가는 건가 싶었죠. 전주 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10시쯤이었어요. 큰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64년을 살면서 법원에는 처음 와봤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협의이혼 접수처를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3층이라고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처럼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젊은 부부도 있었고 중년 남자 혼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협의이혼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출력해온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어요. 신청인 김정희, 상대방 최동수, 혼인관계 존속기간 38년. 빈칸을 채워 넣으며 38이라는 숫자를 적었을 때 손이 또 떨렸습니다. 38년이요.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서류를 내밀자 직원이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작성이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짚어줬습니다. 남편 서명란이 비어 있다고요. 협의 이혼은 쌍방 합의가 필요하니까 남편 서명을 받아와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남편 서명란. 그 빈칸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요.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가방 속 서류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남편은 또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거실로 가서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서류를 봤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을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요. 여기 서명만 해달라고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집어들더니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종이가 허공에서 펄럭이다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늙은 여자가 어디 가서 뭘 하겠냐고 했어요. 64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집 나가면 굶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은 뭐라고 계속 떠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익산역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이 있다는 걸 인터넷으로 알아뒀거든요. 버스를 타고 익산역으로 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젊은 법무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법무사였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 이혼을 해야 한다고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재판 이혼 소장 작성을 의뢰했어요. 제 이름으로 처음 법적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서류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법무사가 별거 기간이 재판에 유리하다고 조언해줬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어요. 38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가져갈 건 그것뿐이더라고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제 형편에 맞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혼인 기간 중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장은 제 돈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결혼 전에 모았던 적금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죠. 결혼하고도 남편 몰래 조금씩 넣어뒀던 돈이었습니다. 총 1,500만 원 정도였어요. 세 번째로 찾아간 부동산에서 적당한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익산역 근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제가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집주인을 만나 계약했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삿날 저는 혼자 짐을 날랐어요. 캐리어 하나라 금방 끝났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을 때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 크기는 6평 정도였어요.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바퀴, 자전거 페달이요. 하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곳은 제 공간이니까요. 집주인이 놓고 간 낡은 가구들이 있었어요. 냉장고, 옷장, 작은 책상. 저는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커튼을 샀어요. 하늘색 커튼이었죠. 작은 창문에 달고 나니 조금 더 집 같아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병과 달걀 한 판을 넣었어요. 그게 제 첫 장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빨래를 했습니다. 38년간 누군가를 위해서만 했던 일들을 이제는 저를 위해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방 정리를 하다가 옷장 서랍 속에서 오래된 물건을 발견했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낡은 테이프였죠. 전 집주인이 놓고 간 물건인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중고가게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5,000원짜리였어요. 집에 와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죠.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제가 어렸을 때 녹음했던 거였나 봐요.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 집에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반지하 방 한구석에 앉아서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테이프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녹음된 목소리, 잊혀진 추억들이요. 어딘가 서랍 속에 처박혀 있거나 곰팡이 핀 상자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복원 방법, 녹음 장비, 디지털 변환 기술, 하나하나 찾아보며 메모했어요. 유튜브에서 복원 영상도 찾아봤죠. 다음 날 아침 익산 중고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카세트 덱을 샀어요. 3만 원이었죠. 녹음 케이블과 USB 변환기도 함께 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집에 돌아와 장비를 연결했어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재생해보니 잘 되더라고요. A사 용지에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프린터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썼어요. 추억 복원해 드립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디지털로 변환해 드립니다. 첫 고객 무료. 이렇게 적고 제 전화번호를 적었죠. 동네 슈퍼마켓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어요. 복지관 앞에도 붙이고 경로당 앞에도 붙였습니다. 손글씨라 삐뚤빼뚤했지만 정성껏 썼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있는데 들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안에 카세트 테이프 3개가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 보이셨어요. 1995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녹음이었죠. 아내가 암투병하던 시절에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런데 테이프가 낡아서 재생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덱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당신 나 없어도 잘 살라고 제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내 목소리였을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저는 파일을 USB에 저장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고객은 무료라고 전단지에 적었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복원 비용이 아니라 고마움의 표시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려드리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반지하 방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 일을 계속해 볼까 하고요. 할아버지 이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났는지 일주일에 두세 명씩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 옛날 결혼식 축사, 아이들 웃음소리.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담은 테이프를 들고 왔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복원해 드렸습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끊긴 부분을 연결하고 파일로 변환했죠. 손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보궐료는 테이프 한 개당 2만 원을 받았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생활비로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한 달에 20개 정도 복원했으니까 40만 원 정도 벌었죠.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판 소식이 왔습니다. 법무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차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전주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재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손에 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테이프 복원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무료 강좌를 열었어요. 어르신들께 옛날 추억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원 서비스를 알렸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어요. 반지하 방이 좁아서 복지관 회의실을 빌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요. 복지관 측에서 무료로 내어줬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환갑이 넘은 여자 관장님이었는데 제 사정을 아시고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차라도 한잔 하라며 자주 커피를 타다 주셨죠. 6월 말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어요. 뉴스에서는 전국에 호우경보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익산도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렸죠. 그날 밤 저는 복지관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5분의 테이프를 복원하는 중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도 났습니다. 복지관 창밖을 보니 빗물이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게 보였죠.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테이프 상자를 챙기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익산 지역 침수 위험 경보, 저지대 주민 대피 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사는 곳이 반지하였거든요. 급히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렸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미 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테이프가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손님들께 맡은 테이프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뒀던 상자도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 속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젖은 테이프를 하나씩 건졌죠. 40개가 넘는 테이프였습니다. 모두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간신히 계단을 기어올라 밖으로 나왔죠. 비를 맞으며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테이프 상자를 안고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어요. 물이 빠진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진흙투성이었어요. 가구는 다 망가졌고 장비도 물에 잠겨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복지관으로 갔어요. 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프가 물에 잠겼다고, 손님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관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해 주셨어요. 익산 MBC 라디오였습니다. PD님이 제 사연을 듣고 방송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흘 후 라디오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PD님이 마이크 앞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후 반지하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부모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다른 분들의 추억도 지켜드리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장마 때문에 테이프가 물에 잠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생, 주부, 퇴직자, 젊은 직장인까지요. 익산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복지관 주차장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젊은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라디오를 듣고 온 분들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목이 메었어요. 사람들은 장갑을 끼고 물걸레를 들고 선풍기를 가져왔어요. 반지하 방으로 내려가 진흙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방바닥이 깨끗해졌어요. 한 대학생이 테이프를 하나씩 닦아줬습니다. 물티슈로 조심조심 닦아내더라고요. 주부님들은 선풍기를 돌리며 말려줬어요. 어르신들은 커피를 타서 나눠주셨죠. 하루 종일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점심때는 누가 김밥을 사왔어요. 다 같이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이 낯선 사람들은 저를 위해 하루를 쓰고 있었어요. 오후 5시쯤 테이프 대부분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건 5개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복원 가능한 상태였죠. 자원봉사자 한 분이 물었어요. 앞으로 어디서 작업할 거냐고요. 저는 아직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반지하는 다시 못 쓸 것 같다고요.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수리에 한 달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복지관 관장님이 나서셨어요. 복지관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거기를 작업실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월세도 받지 않겠다고요. 그냥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복지관 2층 빈 방을 청소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몇 분이 남아서 도와줬어요.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책상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대학생이 물었어요.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알았다고요. 이혼은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문이라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웠다고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는 일이 곧 제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복지관 2층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40개, 50개씩 테이프가 들어왔어요. 복지관 방이 좁아지기 시작했죠. 장비도 더 필요했고 테이프를 보관할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2차, 3차 재판을 거쳐 9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이혼 인용, 재산 분할 50%, 남편 명의로 된 예금과 퇴직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재산 분할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어요. 적금을 들까, 보험을 들까, 아니면 집을 알아볼까?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작업실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익산역 앞 거리를 걸어다니며 빈 가게를 찾았어요. 2층 집 상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1층은 오래된 서점이었고 2층은 비어 있었어요. 서점 주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2층을 빌리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죠.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또 한 번 설렜어요. 제 명의로 된 두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벽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칠했어요. 한쪽에는 책상을 놓고 다른 쪽에는 작은 소파와 테이블을 놓았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집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나무판에 흰 글씨로 새겼습니다. 기억의 바느질.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찢어진 추억을 바느질하듯 한 땀 한 땀 꿰매는 곳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간판을 보며 뿌듯했어요. 시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상호명 기억의 바느질, 대표자 김정희. 제 이름 석자로 된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64세에 받은 명함이었죠. 10월 첫째 주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복지관 관장님도 오셨고 침수 때 도와줬던 자원봉사자들도 왔습니다. 라디오 PD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작은 다과회를 열었어요. 커피와 떡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70대 할머니가 젊은 시절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60대 아저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잔치 영상 음성을 복원해 달라고 했어요. 50대 아주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를 찾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복원했습니다. 테이프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보였어요. 웃음소리에는 행복이, 울음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멀리 떨어진 자식 이야기, 잊지 못할 첫사랑 이야기. 저는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우시기도 했어요. 30년 전에 떠난 아들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며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작업실은 단순히 테이프를 복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누고 추억을 함께 되새기는 공간이었어요.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손님들도 공감해 주셨거든요. 11월 어느 날 라디오 PD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반응이 좋았다며 후속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실 소개도 함께 할 거라고 했어요.
PD님이 카메라맨을 데리고 작업실에 왔습니다. 간판을 찍고 실내를 찍고 작업하는 모습도 촬영했어요. 손님 한 분이 허락해 주셔서 복원 과정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작업실 소파에서 진행됐어요. PD님이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제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뭘까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래기국이 퍼졌다고 했던 그 사람 덕에 제 인생은 오히려 간이 맞아졌다고요.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나는 걸 이제야 안다고요. PD님이 웃으셨어요. 좋은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화 문의가 더 많아졌어요. 익산뿐 아니라 전주, 군산, 김제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택배로 테이프를 보내오는 분도 있었어요. 바쁜 날들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하고요. 어느 날 오후 서점 할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오셨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테이프가 있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을 때 녹음한 거라고요. 아내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받아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댁에 넣고 재생했습니다.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웃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들으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11월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을 살리는 하루였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제 삶도 함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4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오랜 결혼이 끝난 뒤 어떤 일을 하며 새 인생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64세에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퍼진 시래기국이 아니라 제대로 간이 맞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